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당시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본은 이미 합의에 서명했고 한국에는 더 이상 유연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 증가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8월 국내 주식 570억 원을 사들이며 4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전월 3조대에서 크게 줄었고 코스피는 순매도, 코스닥은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중동, 유럽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방산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3대 지수와 뉴욕 증시 모두 일단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증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CPI 지표를 소화를 했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B컷에 대한 가능성은 12%에서 어제 7%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는지가 좀 중요한 하루인데요. 함께 개장하고 나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안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증시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첫 번째 코너에서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특히나 원전과 관련해서는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다만 이쪽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향해서 무역협정을 수용해라. 그게 아니라면 관세 그대로 내라 라면서 다소 압박하는 듯한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황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세계 1위 부자 굳히기이고요.
먼저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최고치,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어떠한 내용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돈이 갈 데가 일단 없다 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물가, 고용 지표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지수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려보니까 FOMC 16일 날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게 반영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36%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도 0.8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의 기술주 중심인데 이것도 0.72%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세 개 지수가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건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방향은 다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다만 경제 지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1월 이후가 가장 큰 월간 상승폭입니다. 지난주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 이 실업 수당 건수는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건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표는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 올바르진 않다. 금리 인하밖에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이 더 이제 실리면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 FOMC가 이제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강해지고 있고 빅컷이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세 차례 정도 인하될 것인데 0.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전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세 차례에서 그렇게 내려갈 거고 가능성이 거의 80% 가까이 집계가 됐으면서 전날보다 이 수치는 10%가 그냥 높아진 거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얼마만큼이 내려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혼란 속에서도 어쨌든 더 이제 기대를 받는 건 테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전말 이제 어쨌든 이익 매물 실현 때문에 이제 6% 이상 하락하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다시 세계 1위로 이제 부자를 지켰습니다. 6%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저녁에 또 이익 매물 실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상승하면서 1위를 지켰고요. 애플이 1.43% 약간 뭐 신제품이 이제 어떻게 나올 때가 돼 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43% 정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이 무려 7.55%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대장주죠. 엔비디아와 이제 아마존, 메타, AMD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반 조정기를 좀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 인수합병 소식에 이제 증시가 좀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기업 인수합병은 아마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아마 이제 워너브로더스와 디스커버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16%와 29% 정도 폭등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OTT에 맞서서 많은 미디어 그룹들이 합종 연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와 WTI는 2% 정도 이제 떨어졌고요. 배럴당 62달러 37센트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환율은 이제 달러 강세에서 원화 약세가 좀 보였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월보다 4.1% 오른 1,390원 70전에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전반적인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CME 패드워치상 지금 살펴봤을 때 베이비컷에 대한 가능성이 93.9%고요. 지금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더 줄었네요. 6.1%까지 내려온 상태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반대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메가팩이 이제 효과를 거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급등은 이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해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기술주로서 이제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가능성을 보이면서 뛰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시장을 이끄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공급망 문제라든가 전기차 정책이 리스크로 이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계속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CEO가 역시 이제 정말 대단한 CEO라고 느끼는 게 이게 좀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새로운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테슬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라클은 전날 36%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 이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AI 투자 열기 속에서 약간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AI 열풍 속에서 이제 오라클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요 덕분에 크게 주목을 받았고 여전히 성장 모멘텀은 탄탄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신규 계약 발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또 온다면 언제든지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마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뉴욕 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테슬라의 급등 이유는 뒤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기업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걸 그나마 상쇄시켜줬던 부분이 ESS 쪽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일이었죠. 현지 시간 8일 기준으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 블록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네바다주와 관련된 로보택시 승인 이벤트가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어제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 먼저 확인해 주시죠. 정말 이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CEO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테슬라가 이제 FSD에서 뭔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성장 모멘텀이 좀 멈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시 에너지 기업이라고 약간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가 뭔지가 계속 나와야 이제 주가는 반영이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차세대 모델인 메가3와 이제 요를 4개를 묶어갖고 메가 블록이라는 걸 또 새롭게 공개합니다. 이 신제품은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 겨냥한 제품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라클이 성장한 거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라클이 사실은 AI 기업은 아니지만 AI 기업을 서포트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성장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데 착안을 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AI 기업의 선도 기업이 지금 테슬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 기업으로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도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자라는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가3는 기존 모델보다 저장 용량을 늘리고 연결 접속부를 78% 줄인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기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열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이제 시장에서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변압기라든가 뭐 스위치 기어가 이미 통합돼 있어서 현장 설치가 정말 간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 비용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 나와서 이게 그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엄청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제품은 어쨌든 텍사스 휴스턴 인근에서 건설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연간 약 60기가와트 수준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내년 하반기라니까 기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어제 많이 급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세대 메가팩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 건설 비용은 한 23%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속도는 그에 비해서 40% 빨라질 거라서 앞으로 테슬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차세대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경쟁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발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성장세가 둔화가 돼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에너지 저장 사업의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궤도를 올려놓게.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FSD가 전혀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로보택시도 약간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어떤 자율 기업이라는 이런 느낌과는 다르게 에너지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의 유틸리티 전력망과 데이터 수요가 이제 폭발적 느끼겠다. 그래서 우리도 오라클에서 착안을 해서 뭔가를 서포트하자라는 건데 그럼 이게 그냥 발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FASD에서 볼 수 있듯이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 체계량의 측면 그리고 비용이 싸다는 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메가3는 기존 모델보다 저장 용량이 커졌지만 연결부를 이제 78% 정도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스페이스X에서 아마 차관하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라든가 재생로켓에서 차관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여기서 차관을 한 것 같고요. 메가블록은 이런 메가3 4대를 한때 묶어서 더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시간도 말씀하셨던 23% 정도 단축시키고 건설 비용도 40%,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드니까 건설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더 큰 용량을 더 빨리 더 저렴하게라는 솔루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더 강화하려면 이 통합형 솔루션, 늘 얘기하는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통합형 솔루션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배터리 판매가 아니라 변압기, 제어, 소프트웨어, 전력 포함까지 된 턴키 패키지고 이게 어쨌든 자동차와 어떻게 연결되고 나머지 산업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내놓으면 더 주가 상승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네바다에서 열린 행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메가팩3 배터리 팩이랑 또 메가블록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로보택시 이벤트도 좀 있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는데요. 네바다주가 워낙 그 로보택시나 FSD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열려있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행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6% 반등을 시현을 했고 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지코인 ETF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도지코인 ETF가 11일 미국에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지코인이라고 하면 밈코인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 밈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사실 민코인 투자하기 정말 힘듭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게 투명하지가 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편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상품이 나왔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요거가 이제 좀 나오면서 다른 민코인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첫 도지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렉스 오프 도지코인이라는 ETF라고 이제 요게 출시가 됐는데 이 티커는 DOJ입니다. 그래서 민코인이 제도권에서 편입이 돼서 투자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옛날에 농담처럼 시작된 민코인입니다. 이 민코인이 사실은 이제 도지코인이 원래 농담처럼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실제는 효용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효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어쨌든 상품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ETF로 상장이 되면서 민코인도 투자 가능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일반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가 참여하면 이 사이즈가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브로커 계좌만으로 손쉽게 도지코인의 가격 변동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민코인 상당히 어렵어요. 왜냐하면 변동이 심하고 이게 약간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ETF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제공이 보관도 편하고 이 부분도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관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규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상당히 없어졌기 때문에 ETF 상장은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거 늘리는 효과도 좀 있고 시장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격 발견 과정도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변동되구나 이런 부분도 투명해지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의미가 있고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밈코인의 ETF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면 다른 밈코인들에 대해서도 ETF 승인 가능성도 커졌을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저는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코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투기성이라든가 재미 요소가 강해서 사실 제도권 금융에서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ETF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좀 다룰만 하겠다. 그만한 가치를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도 공식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도 유동성은 높아졌고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모두 장벽이 좀 낮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게 됐고 이 부분이 이제 ETF로 자금이 또 유입이 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 시장이 깊어지면서 가격 발견 과정이 투명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숙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금액이 커지면 변동성도 커지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지란 ETF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약간 긍정적으로 간다면 저는 다른 코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페페라든가 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민코인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트럼프 민코인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ETF에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다른 민코인의 ETF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라서 보더라도 민코인 ETF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분석글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32억 달러 제로 쿠폰 전환사채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좀 볼 텐데 알리바바가 국제시장 확장과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강화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텐데 이를 제로 쿠폰 전환사채를 통해서 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제로 쿠폰 전환사채는 이겁니다. 이 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이지만 일정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에 이제 상당한 가능성 있게 설계가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리바바가 돈이 정말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금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액들로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 자금도 이제 그렇게 쓰이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32억 달러를 어쨌든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향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을 핵심의 어쨌든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어쨌든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이제 재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확보된 자금의 80% 이상이 발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기술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해서 알리바바가 사실상 유통기업에서 이제 이 어쨌든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아마존 AWS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기업과 경쟁에서 한층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발표 직후에 홍콩과 뉴욕 증시에서는 알리바바 주가가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주식에 대한 희석 효과가 좀 있고요.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익이고 미래를 향한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2억 달러의 제로 쿠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쿠폰을 발행하는 이유 자체가 AI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걸 텐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금액이 그대로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고 서비스 지연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 3대 기업들, 클라우드 기업과 어깨를 나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알리바바의 전략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 외의 지역을 자신들이 다 선점하겠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미 유통망으로 밝혀진 자신들의 어쨌든 인지도를 좀 높여서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나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로컬 데이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각국의 데이터 규제라든가 이런 걸 준수하게 되면서 고객 신뢰를 얻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서 미국 외 나머지 지역으로 나머지 이제 클라우드 기업 3대 기업과 경쟁하겠다라는 전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AI 워크로드에서 처리 속력을 높이면서 어쨌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리바바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이든 나오지 말았어야 라는 키워드이고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도전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돌이켜보면 무모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카멜라 해리스 이제 전 부통령이고 이제 대선 후보였죠. 이게 자신이 뭔가를 좀 털고 다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쟁에서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지고 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확하게 누가 이게 책임이 있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카멜라 해리스가 명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완주했으면 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정체성도 없고 지지부진하고 트럼프의 광폭 행보에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제동을 거는 약간 그런 행동인 것 같고요.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자신이 건강해 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인지 논리 속에서 대선에 나선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고 자기가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왜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부분을 결심하지 못했는지, 왜 후보를 중도에 뒤늦게 사퇴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정이 너무 늦어서 대선 전략에 차질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자기까지 패배하게 됐다. 자기는 이길 수 있었는데 패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 전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통령이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참모진이 자신을 전혀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게 됐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사고는 어쨌든 제로섬이었고 자신이 부각되면 바이든이 약해진다고 하면서 이제 내분에 휩싸이면서 결국 지게 됐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발언은 이제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세대 교체를 해야겠다. 그 리더십의 어쨌든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책임은 바이든에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있어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발판을 좀 삼아서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 변화나 향후의 대선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이 왜 지금 나왔나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하고 대선까지 보는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거가 끝난 뒤 이제 책임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책임을 재구성하고 민주당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하늘에 도와서 된 거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리슨 전 부통령이 정말로 언론의 지지를 폭스 뉴스를 빼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이긴다고 예상했지만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리슨 전 부통령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당시의 결정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의 자시적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재정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대 교체와 리더십 변화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아마 차세대 지도라서 사실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발언을 좀 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도 당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아마 차기 구도라든가 후보라든가 투명성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에 있어서 권력 구도를 좀 재편하고자 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노리고 이러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원전 15년 기다리느니 재생에너지라고? 라는 댓글이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AI 때문에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은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써야 된다라고 좀 멘트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발언을 일단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시간과 현실적인 한계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새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설계와 시공, 안전 심사까지 최소 15년은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원전을 지을 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지역 반발 때문에 추진이 무산됐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SMR도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전력 공급원으로는 쓰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단기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생에너지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사업들이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게 됐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SMR이 언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SMR도 사실 짓는 데는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간을 메워줄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이었죠.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11차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전에 재검토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코멘트까지 더해지니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기존 내용들과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와 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 건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2038년까지 2.8기가와트, 즉 원전 2기 분량의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시간이었습니다. 원전 하나를 짓는 데는 평균 1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2039년이나 2040년쯤이 돼야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계획보다는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하반기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또 내년에 확정되게 될 12차 전력 계획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줄거나 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성한 환경부 장관도 최근 신규 원전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즉 기존 원전은 안전이 확보된다면 계속해서 돌리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국내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짓는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해외 흐름은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EU 최고법원이 원전을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이른바 원전 유턴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밀어붙이기도 했지만 지난달에는 프랑스와 함께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공동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린 입장을 보여줬고요. 이탈리아와 벨기에,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요. 일본까지도 원전 비중을 현재 10%에서 2040년까지는 20%로 2배 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외 주요국들은 지금 에너지 안보와 또 탄소 감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들도 시장에서는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원전 건설에 걸리는 긴 시간들 그리고 부지 부족, 또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이유로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흐름이 원전 회귀 쪽으로 모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정책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글로벌리한 움직임은 친원전 정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또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풀어야 되는 숙제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력 안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주들은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력망이 섬처럼 이렇게 독립된 구조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원전은 1kW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52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이나 들기 때문에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기조가 커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산업 생태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원전 건설이 줄어들게 된다면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잃게 되고요. 관련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나 그리고 전력망 보강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전기요금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번 논의가 단순히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비용 탄소 감축을 함께 만족시킬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SMR이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었고 어제 시장 안에서는 SMR도 3년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메꿀 거냐 그렇게 생각했던 게 SOFC가 또 대안으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 좀 보면 프리마켓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약보합 정도 흘러가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SOFC가 어제 이제 대안으로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죠. 벌써 7.24% 상승불 현재 켜져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퓨얼셀 중에서는 범한 퓨얼셀이 11%로 오늘도 SOFC에 대한 관심도가 프리마켓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댓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테슬라 발렌스 콤보의 파운드리 풀 가동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발렌스와 함께 손을 잡고서 차량용 차세대 칩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테슬라 AI6 칩 수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좀 들려오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발렌스와 함께 또 손을 잡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발렌스의 차세대 자동차용 시스템 MIPI A-PHY 기반의 칩 개발과 생산을 맡게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차 안에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들이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좀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전용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는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는데요. 이 APHY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계 최초 자동차 전용 표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렌스가 이 기술을 주도해온 회사로 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미 벤츠와 모빌아이, 또 LG전자 등의 칩을 공급하면서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런 차세대 칩을 자사 첨단 핀펜 공정으로 양산을 한다는 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서 삼성 파운드리가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핵심 연결 기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협력은 삼성이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출발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파운드리가 늘 삼성전자한테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기사까지 좀 더해지게 된다면 어떤 파급력을 갖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게 지금 이번 기회가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만 해도 지금 테슬라와 22조 원이 넘는 규모의 AI6 칩 계약을 따내면서 이미 세계 시장의 주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밸런스의 협력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삼성은 그동안 스마트폰 위주였던 파운드리 사업을 AI와 차량용 반도체로 확장을 하게 된 건데요.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안정성과 또 장기 공급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 번 채택이 되면 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히 공급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말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삼성이 밸런스처럼 이렇게 국제 표준을 주도한 기업과 함께 손을 잡게 된 건 이런 장기적인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앞서 먼저 계약을 했었던 테슬라의 AI6 칩은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로봇, AI 서비스 전반에 쓰이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꼽힙니다. 이미 이 물량까지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즉 삼성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체질을 바꾸면서 장기적인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이어서 밸런스까지 이렇게 대형 고객들을 잡게 되면서 삼성전자한테는 새로운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면은 또 TSMC랑 경쟁 구도긴 합니다. 요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쟁 구도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호재가 더해지게 된다면 이 경쟁 구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과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여전히 1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격차도 아직까지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이번에 테슬라와 함께 밸런스 칩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 내 생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만들게 되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세제 혜택,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책적인 이점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거고요.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AI6가 역대 최고의 칩이 될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CEO가 삼성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xAI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삼성은 AI와 차량용 반도체라는 두 시장을 동시에 공략을 하면서 TSMC와는 확실히 다른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밸런스라는 굵직한 고객사를 또 새롭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파운드리 개선에 있어서 이 적자 폭을 좀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댓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마스카 훈풍, 드디어 중소조선사에도 바람이라는 댓글이고요. 정부가 이제 MRO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존에는 대형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받았다면 이 수혜를 중소조선사들도 받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책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사업의 핵심은 중소조선사들도 글로벌 MRO 시장에 이제 발을 들일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 5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앞으로 5년 동안 총 4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중소조선소 200곳을 지원을 하고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새로 키운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야드 임차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작은 조선소들은 사실 도크나 야드 시설이 없어서 MRO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서 이 참여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또 이제 미국 해군 발주에 꼭 필요한 MSRA, 또 ABR 같은 인증 절차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과 또 국제 인증까지도 함께 포함이 돼 있는데요. ABS 선급 인증이나 콜라스 같은 이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서 기술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인력 양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는 단순히 수리 기술자가 아니라 엔진과 추진 시스템 MRO 전문가, 그리고 스마트 MRO 인력, 역설계 전문가까지 포괄을 해서 앞으로 미래형 정비 기술 인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네, 확실하게 정부에서도 이제 중소형에 있는 조선사과 좀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가 이제 중소조선업 회복의 기폭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해군이나 해경의 발주 물량을 대부분 대형 조선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중소조선사들은 인증과 인력, 또 시설 등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참여조차 쉽지가 않은 구조였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인증 절차부터 인력 양성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중소조선사들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MRO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MRO 시장은 한 번 진입하면 이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선박은 한 번 건조가 되면 수십 년 동안 운항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비와 보수 수요가 꾸준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 수주는 단발성이 강하지만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일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숨은 효자 산업으로 좀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HJ중공업이나 K조선 같은 중견사들이 이미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꾸려서 대응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번 정부 지원이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대형사가 미 해군 신조를 수주하게 된다면 후속 정비 물량은 자연스럽게 중소조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 지원으로 준비된 기업들이 앞으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중소조선소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내 조선산업 전체에 낙수 효과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에 있어서는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주거든요. 근데 중형 조선사들은 수주에 대한 이 부담감을 여전히 좀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업황 부진을 좀 돌파할 만한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작년보다 무려 72%나 줄면서 15만 CGT에 그쳤습니다. K조선이 수주한 6척을 빼면 대한조선과 대선조선 그리고 HJ중공업은 단 한 척도 따내지 못했는데요. 수주액 비중도 전체 1%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위기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은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가 뒷받침이 되고 또 워싱턴 DC에서 합동 인력센터 설치 논의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 이 신조 발주가 늘지 않더라도 MRO 기회가 열리게 된다면 중소조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어제 대한조선의 주가가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또 기업들이 인증과 인력을 제대로 확보해야지 이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지원이 업황 부진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중소조선사가 신조 의존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대형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아왔다면 정부 지원책을 통해서 중소형에 있는 조선사들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훈풍이 확산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고은행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점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감을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죠.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린 모습인데요. 이제는 B컷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계속해서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니까요. 이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어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시장 분위기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좋은 주가 추이가 보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주가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서 한번 긴 박스권을 좀 뚫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8월 달 내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가 없는 조금 심심한 장이 나왔다가 9월 1일까지도 좀 급락이 나왔고 거기서 9월 달 내내 뭐 이렇게 증시의 폭락설이라든지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아마도 9월 달에는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결국에는 뭐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2,400에서부터 3,3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건 오로지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결국엔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박스권을 좀 돌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화요일 날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어저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원래 주가라는 거는 박스권을 뚫고 나면요.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나 기관 쪽에서 늦으나마 계속해서 수급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지고요. 뭐 감히 코스피 지수를 좀 예측하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3,500포인트까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사실 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약세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최고가까지 뚫어주게 되고 이 박스권을 뚫고 난다면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3,500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관련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결국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완화 시그널이 좀 보인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좀 전략들 세워볼 점이 증권사 관련해서 이 증권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세론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50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오히려 이쪽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온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형적인 국내 시장의 세론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도 이제 1시간 좀 넘게 생방송으로 좀 지켜봤는데 네. 아마도 조금 대통령께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뭐 50억으로 유지는 하되 결국에는 결정은 국회에 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부터 일단은 세론 현상이 나오면서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들이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총평론을 가미하자면 결국에는 일단은 정부 정책 자체가 일단 부동산에서 증권 쪽으로 자금을 좀 옮기고 싶어 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추가 공급, 초과 공급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번 정부에서는 증권 시장을 뭐 5천 얘기는 나오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긍정적이게 정책을 써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일단은 코스피에서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던 거고요. 다른 말로 보자면 일단은 증권주 어저께 좀 많이 빠졌죠. 물론 뭐 키움증권은 좀 버텨줬고 나머지 미래에셋, 뭐 NH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눌러줄 때 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지금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는 50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이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어저께 어조 자체가 50억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거의 판결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법안으로 확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다시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증권주와 지주사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모아가는 작전을 살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좀 규제 강화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주 쪽으로 좀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증권사, 지주사 속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증권사, 지주사, 은행주까지 네. 여러 가지 금융권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옥석 고르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증권주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투자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약간 좀 작은 종목들, 네.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런 것들이 자사주도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너무 작은 종목에 이렇게 올라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계좌 증권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아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지주사 쪽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지주사도 다 같은 지주사는 아닙니다. 지주사도 우리가 약간 그 기업 분석 탭이라고 하죠. 그 기업 분석을 눌러보시면 이 지주사가 자사주 비율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라든지 롯데 지주 뭐 이런 종목들은 자사주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사주 비중이 많은 지주사에 대해서 강제 소각을 법안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자사주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종목들이 유동 주식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꼭 여러분들 지주사를 보실 때는 자사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주사 안에서도 자사주 비중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이야기입니다. 원전 건설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발언으로 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고요. 오히려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활짝 우는 모습이 좀 출애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전이 아니라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걸까요? 이쪽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 이제 총평이 뭐냐면 어저께 세론으로 빠진 종목들을 우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반대적인 생각이죠. 네. 방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이제 원전은 더 이상 국내에서 짓지 않고 신재생, 풍력 쪽과 태양광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도 원전은 좀 어저께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특히나 풍력 쪽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전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이유는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원전의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은요. 국내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플러스 뭐 유럽, 중동까지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저께처럼 실망감으로 원전이 좀 빠지고 거기다가 한미 정상회담 때도 원전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원전이 빠졌을 때도 저는 항상 원전은 그때그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을 할 수 있는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저는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원전도 조선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정말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정도밖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원전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주도주였던 원전주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개장 후에도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특히나 FOMC를 앞두고 나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간밤에서는 이 CPI 지표가 나왔죠.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힘이 쏠린 모습인데요. 이제는 B컷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커졌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94% 상승하면서 3,3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83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 급등하면서 32만 원 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좀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또한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구금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으니까요. 이쪽으로의 모멘텀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금융주, 지주사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1%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알테오젠 0.8%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 각각 상승하면서 오늘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 시가총액 3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네요. 1.6% 상승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플랫폼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요즘 또 주가 상승에 또 상방으로 포지션 잡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상황이긴 하지만 매매 동향도 살펴보자면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투남매가 계속 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그래도 코스피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뭐 연말까지 3,500이 꼭 갔으면 좋겠고요. 네.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은 매일같이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와도 이제는 3,200포인트를 깨기가 힘들 정도로 시장은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솔직히 상승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뭐 홍콩, 중국, 뭐 일본까지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좀 불안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글로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일단은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의 강세는 어쩔 수가 없다. 계속되는 강세에 대해서 미국 쪽의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라클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HBM이라든지 CXL 뭐 이런 칩들이 또 더구나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플래핏 BGA라든지 MLB라는 다층 기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제가 뭐 3,500포인트 갑니다, 3,400포인트 뚫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질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다음 또 어떤 게 갈까요?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간다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건 여전히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 소부장들이 예전에는 HBM의 후공정 쪽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신고가를 찍어가면서 반도체의 훈풍과 반도체의 상승률은 억제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 SK하이닉스를 따라붙기 힘들다면 저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눈여겨보셨던 부분을 계속해서 매집해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일단 SK하이닉스가 또 큰 폭으로 올라온 만큼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 역시나 잘 돌고 있다. 그리고 AI 모멘텀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오라클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죠. AI 모멘텀 이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실적이 잘 찍힌 만큼 이 점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지금 이 전략 못 따라잡겠다 하신다면 소부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부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장비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골라야 되는 건 저는 장비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점점 확장이 되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세팅이 돼야 되는 게 공장이거든요. 네. 그럼 그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그 테일러 공장도 네. 장비들이 먼저 세팅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장비주들이 올라가겠죠. 장비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재무제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아닌데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장비주들은 언제 주가가 올라가냐? 네. 장비를 납품을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면 소재와 부품단들은 좋지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쪽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현재 코스닥에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따라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부담스러울 때 조금 덜 가는 종목들을 따라붙으셔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 정보 듣고 저 정보 듣고 많은 정보를 들으시는데 그 정보에서 나만 이 종목을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같이 거래대금까지 붙어줘야 시장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뭐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종목들 중에서 뭐 장비주들, 뭐 동진세미켜처럼 소재주들, 솔브레인 소재주 뭐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터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이 상승 또 AI 모멘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 안에서도 소부장 기업들 또 장비주 안에서의 이 모멘텀들 계속 스터디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주도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전에 짚어봤었던 원전 이야기 좀 다시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전 건설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 할 때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제 좀 활짝 웃었잖아요. 네. 이쪽의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진짜로 크게 나누면 뭐 진짜 태양광과 풍력만 딱 보고 싶어요. 네. 뭐 요즘에 뭐 SO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가 아직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만 보자면 일단은 어저께 정부 정책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올라갔고 네.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원전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태양광 풍력은 현재 정부에서 밀어주면 단기적인 수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글로벌 대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풍력 쪽에 대해서는 좀 험한 말도 많이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태양광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또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세액공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좀 감세 관련해서도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좀 밀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더 시선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나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원전주 쪽으로 계속 좀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7%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모멘텀 지금 순환매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주와 함께 사실 주도주 중에 하나로 잘 갔었던 방산주 이야기도 한번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마감가로 황제주로도 등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방산주들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잖아요. 근데 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시 좀 봐도 괜찮은 건지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약간 주도주의 특징들이 뭐냐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빨래줄처럼 쭉 횡보를 해요. 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요새 이제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이 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네요. 네. 방산주들은 지금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방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뭐 조금은 마음은 아픈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쪽에서 뭐 폭탄 투하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방산주들은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 폴란드 쪽에 대해서 뭐 K2 전차도 납품하고 네. 전체적인 유럽 시장을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는 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워낙에 방산 기술이 또 강하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의구심은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끝날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또 폭격하고 그 와중에 폴란드에 대해서 또 드론도 날리는 러시아에서 뭐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전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된다. 오히려 방산주들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은 조금 더 잠재울 수 있는 뉴스라든지 재료가 앞으로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안에서도 무기에 대해서 지금 활짝 또 열려 있다라는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방산주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들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K푸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농심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 급등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로 또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K푸드 지금 좀 무섭습니다. 네. 그지 상승세가 이럴 때 들어가면 또 괜찮은 건지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특정 종목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농심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팔아야 돼요. 네. 차익 실현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만약에 뚫게 되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농심이 삼양식품처럼 불닭볶음면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큰 풍파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팔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K-팝 데몬헌터스라는 것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그 컵라면이 잘 팔린다, 없어서 못 판다라는 네. 거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어저께도 10% 넘게 올라갔고 오늘도 현재 이 시간부로 11%가 올라가고 있지만 농심이라는 종목의 특징상 한 주당 5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뭐 어저께는 40만 원이 넘었지만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가 창을 보시면은 호가창이 굉장히 좀 얇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로 빈집이라고 하죠. 빈집에 많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어저께 급등이 나왔고 그 자금이 오늘 또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전고점 근처인 59만 원짜리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물론 캐대언 저는 정말 글로벌적인 IP이기도 하고 대단한 IP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자리는 절대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요. 오늘 음봉으로 좀 큼지막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려 있으신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이라든지 본전을 빠르게 찾아오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농심 아무래도 캐대언의 협업 효과로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정한 수급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B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도 안정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이 좀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조금 매수세를 좀 코스피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강 후약이 될지 좀 이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뭐 HBM4까지 지금 시설이 뭐 확보가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감에 대비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이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관에 어떤 수급이 이렇게 몰려 들어왔을 때 이제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간별 수급이 얼마나 바뀌어 왔는가를 이제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뭐 로봇들도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고 뭐 조선주도 간다더라 얘기를 들은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흔히 말하는 대형 종목들 혹은 이제 뭐 대장주로 거론이 많이 됐었던 뭐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소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순환매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좀 잘 달려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는 움직임들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항상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상승이 됐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잘 못하시는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는 내가 원래 투자를 했던 시기나 어떤 타이밍 혹은 이제 어떤 수급적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기술적인 어떤 대응인 것인데 자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이 상태로 더 가길 바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외국인이나 기관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내어놓는 순간에는 마찬가지로 또 차익 실현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순환매를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항상 이제 접근하셨던 비중이 뭐 예를 들어 10%다. 근데 조정 때 내가 10%를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다시 원래 비중이었던 20%에서 10%로 축소를 하셨다가 또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챙기면서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개장 분위기 일단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라서 점검해 볼 텐데 외국인 순 매수는 1위 종목으로 올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순 매도 1위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뉴스를 보면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고요. 양산을 이제 세계 최초로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4.8%까지 오름 세션하면서 어느덧 가격이 32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대표님 일단은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주말 효과가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네. 다시 한번 이제 HBM 시리즈에 대해서의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미국 나스닥에 대비했을 때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잘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2만 원 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단 뭐 신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은 순매수 현황이 이제 지난 5거래일 동안의 상승세가 지난 60일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 HBM4라는 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깊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수급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쉬어가는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까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차익 매물을 내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가 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뭐 과거 대공황 때 직전에 뭐 주식 시장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달러 약세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럼 이번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정말 단행할 것인가? 만약에 단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시장에 대비를 했을 때 이제 워낙 강세가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어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이제 계속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조정매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설령 매수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31만 원 선이 이탈되기는 단기간에 이탈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30만 원 선까지는 일단 우리가 테러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손절가만 잘 지켜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30만 5천 원 일단 기술적 손절가로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하고요. 오히려 지금 뭐 급하게 매수하셨다는 분이다 하더라도 비중이 이제 한 15% 이내시라면은 뭐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5천 원이 이탈하는지 선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슈팅이 좀 연이어서 나오네요.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10거래일 중에서 9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매수 행렬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도 뜨문뜨문 일단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다만 이제 오늘장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하면서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형 관광에 대한 키워드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부가세 환급 안 한다는 걸로 영향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오를까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좀 봤을 때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실까요? 일단 우리가 전고점 회복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훼손이 됐던 이제 지난 7월 31일 날 맞아요. 이때 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의료 혜택에 대해서의 환급을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정책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이제 2018년인가요? 이때 정리되겠습니다. 2017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6년인가 7년인가요? 이때 이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웬걸 이제 이때 당시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여러 미국까지도 이제 굉장히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뭐 시술이나 어떤 이제 피부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성형 수술 같은 걸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류 열풍이 굉장히 잘 불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제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많은 자금들을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출을 많이 늘려놨는데 막상 이제 세입을 이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한류 열풍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대해서 어떤 뭐 뷰티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와서 수술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걸 복귀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전 고점이었던 7,800원을 단기간에 네. 회복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일례로 지금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지금 다시 합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 시장이 잠깐 반등했지만은 뭐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획일성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나중에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주가가 훼손됐던 시점에서 아마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지금 상승이 됐을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손실을 비중을 많이 좀 좁히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탄력이 나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오늘 회복을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일단은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전고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약간은 네거티브한 의견을 좀 주셨다라는 부분 함께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넘어가서 오늘 어떤 테마들 살펴보면 좋을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음식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공개가 됐죠. 라면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탄탄하게 나오면서 어제는 오히려 농심 쪽이 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오늘 개장해서 열어보니까 일단 오늘은 김밥, 냉동 김밥 쪽이 조금 더 강하네요. 우양이 9.7%, 풀무원도 따라오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은 다시 한번 좀 스토리가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그 폴란드 영공을 침범을 해서 폴란드 쪽에서 격추를 시켰다라는 내용은 이틀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또 EU에서는 19개 국가가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부터 이제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한다고 하죠. 폴란드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K방산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이 좀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전략 점검해 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또한 이제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하나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짓는데 15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한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신재생보다는 원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안에서는 어떤 전략이 세우면 좋을지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 쪽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제 증시로 끌고 들어와서 본다면 방산 쪽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수요 전망이 좀 밝을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지정학적 갈등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의 어떤 뭐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민족 간의 어떤 이념 갈등도 네.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그동안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선택했던 체제 진영이 뭐 과거에 이제 식민 통치를 뭐 지지를 했던
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이탈을 하면서 이제 상대 진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공산 진영을 선택하고 이런 어떤 이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러면 왜 이게 하필 지금 이런 타이밍에 또 다시 과거의 냉전 때처럼 뭐 신냉전처럼 이렇게 다시 전쟁이 불거집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그러면 이렇게 과거와 달리 또 다시 이런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과거의 어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계가 충돌을 했던 냉전 시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대표 주자가 두 강력한 주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과거 이제 소련을 주체로 하는 이 두 주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이때 힘겨루기가 되다 보니 사실은 대리전 양상을 굉장히 많이 꼈었죠. 그래서 우리가 냉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뭐 직접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총을 겨누고 쏘지는 않았지만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영향이 나오냐면요.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소련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맹주국의 역할을 했던 국가들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캄보디아와 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논란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1대1로 산업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계속 장악을 하려고 했던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중국이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현재에서 뭐 실권설이 지금 나돌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입장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이 말인즉슨 이제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해왔던 다른 인접 국가에 대해서 영향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도생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미국의 거대한 유대계 자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난 이후부터 미국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토니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이제 영공에 대해서 이제 포격을 가하고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당일날 이제 떠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다시 복귀를 해서 이런 것을 질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이 계속 이제 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방산 산업이 그럼 계속 성장하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만약 이것이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뭐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실리가 결국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적 파트너가 되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역시도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진 못하겠지만은 러시아가 원하는 어떤 이제 동부 유럽 그리고 이제 이부에 있는 서구권까지도 이제 좀 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뭐 폴란드라든가 이제 동부 유럽에 있는 뭐 루마니아권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 무기를 수출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해방권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뭐 넥스원에서 만들었던 뭐 천군과 신군과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다 입소문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우리 수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 사세요라고 한다라고 해서 무기 시장, 방산 시장은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만약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20조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치면은 20조 정도 수출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은 20조 현금으로 바로 회사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서의 거래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뭐 통신 장비라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무전기나 드론이라도 그 해당 나라로부터 일부 무기를 또 사줘야 되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시장도 또 이 방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계속 이제 방위비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원인도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무기 수출을 하는 데서 우리가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기술 가지고 원천 기술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원전 시장과 비슷하다고 봐요. 원전 시장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웨스팅하우스가 흔히 말하면 개평 좀 주십시오, 뽀찌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 뜯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마냥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철퇴를 나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특히나 뭐 풍산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로키드 마틴이 이제 배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든든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이 추세가 그러면 전쟁만을 놓고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방산 시장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어떤 단일 종목의 비중을 크게 놓으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ETF나 펀드처럼 이렇게 여러 종목을 나누어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화기에 대한 어떤 수요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발주를 했을 때 이제 공급망 불안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완제품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도 시간에 대한 시차 문제를 조금 더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 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전반적으로 순매수 상위단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일단 상위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가 차원에서 좀 살펴봤을 때요. 사실 방산주에 대한 센티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로 보면 그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도 100만 원 터치가 나왔지만 전고가 103만 원이니까 아직까지 돌파는 좀 못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하실까요? 그렇죠. 일단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이 공적으로 나왔던 것도 우리가 이제 방산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입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이제 방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장 섹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방산은 가치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할 때는 지금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재평가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항상 이제 10년, 20년, 30년의 터미널 섹터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치주로서 지금 부각이 되는 것은 그 가치가 발동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이제 카타르까지 폭격을 했다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조금 더 이제 긴장이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주가 상승 탄력을 좀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모든 것을 너무 베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조금 상승했던 내가 좀 갖고 있던 방산 테마를 조금 차익 실현을 일부 하셨다가 또 조정 시에 또 다시 매수하는 이 박스권 매매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안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신재생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선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는 원전 쪽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국내 모멘텀만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예쁜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일단 원전이 왜 갔죠? 이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전이 왜 잘 갔을까요? 전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 전력을 우리가 흙 파서 만드는 전력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거를 어딘가에서 어떤 무언가를 써야 된다는 것인데 자, 원전 만능주의가 약간 팽배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수명이 깁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수급하기가 어렵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당장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발전 설비가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1년 이후에는 단지를 하나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것이 이런 발전 설비들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원전을 그러면 당장 전력이 필요하다. 근데 가장 많이 싸게 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같은 걸 당장 드리겠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필요량을 이제 필요한 발전량에 대해서 늘리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방안은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거 저는 고육직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트렌드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유가가 지금 $60를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된다. 지금 일선에서는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62까지 지금 떨어진 마당인데 여기서 만약에 $60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미국의 셰일가스도 마진이 안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저유가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계속 지금
원유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동 내에서의 외교적 입지가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이 중동 내에서 맹주국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오펙 플러스를 주도를 하면서 이번에 증산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유가로 가버리자. 아예 완벽하게 덤핑을 가자라고 지금 전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추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죠. 저유가 정책 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은 올해 초부터 해서 시추사들의 어떤 이제 설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일 리그의 수를 보면요. 오히려 지금 하반기가 돼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회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정부 눈을 봐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이것이 효과가 지금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세공제도 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요. 또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발의를 했던 OBBBA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세액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 영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착공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착공을 했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 나오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향후 10년 동안 세액 공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IRA 법안에 이제 45조 조항에 대비를 했을 때는 훨씬 이제 자국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시설을 갖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뭐 CS 윈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특히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 대통령 프레지던트 문과 친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치매 논란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미국 내 접근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CS 윈드 같은 이제 우량 기업들이 사실 지금 뭐 세액 공제도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당하다, 뭐 불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작년도의 실적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워낙 크게 받다 보니까 지금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3년, 5년 동안의 실적 성장세라든가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입지를 굉장히 잘 다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특히나 이제 콜로라도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한다는 전망까지 좀 주목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고 최근 조정 단기가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전히 뭐 아직 우리가 뭐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양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CS 윈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풍력을 더 안 좋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CS 윈드를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셔서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신 게 맞는지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풍력은 상관없지만 해상 풍력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수요가 높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만약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깎아야 돼요. 그쵸. 그 산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폐를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내 멀쩡한 폐를 잘라내고 인공 폐를 삽입하겠다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걸 설치를 했을 때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이슈도 많은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상 같은 경우에 사막지대가 많아요.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개척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실종될 정도로 땅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지를 차라리 효율적으로 쓰자. 그러니까 늘 놀려놓던 공터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곳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활지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이나 이런 영향들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은 뭐 CS 윈드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이에요.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랑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영내 시설에서 생산한다 이런 미국의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발전 시설 자체를 늘려야 된다라는 초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전소를 많이 짓는데 연내 뭐 매년 이제 15기가와트씩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유럽 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전제거든요. 2030년까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42%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세액 공제의 영향으로 그동안에는 중국의 덤핑 제품에 대해서 네. 오히려 보호를 더 받는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CS 윈드가 지금부터는 좀 더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CS 윈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풍력이 아니라 해상이랑 육상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야기가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확인해 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댓글입니다. 원전주 날개 유럽 녹색 라벨 효과입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원전주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사업이 교착 상태에 있었다가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EU 사법재판소의 이런 발언부터 함께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EU 사법재판소가 이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또 현재로서는 저탄소 대안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또 친환경 분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EU의 예산과 또 녹색 투자 자금이 향후 노후 연장에 대한 이런 내용과 또 신규 원전 건설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실상 유럽의 원전 유턴에 공식적으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판결로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서 또 벨기에와 스웨덴, 이탈리아 같은 주요국도 이미 현재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또 신규 건설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전환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 역시 이걸 전환하면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리하게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해서는 AI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각이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독일 쪽으로 좀 시각을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전면 중단했지만 그 이후 이 최근 프랑스와의 합의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함께 인정하는 그런 공동 로드맵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유럽 전반적으로 원전 회귀 이런 흐름으로 이동한 상황인데요. 미국도 또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한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일본 역시도 살펴봤을 때 이 원전 비중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시각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안보 에너지와 가격 안전성 이 3가지 요인이 공통적으로 맞물리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원전 건설은 다만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입지에도 제한이 많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보다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양상과는 조금 다른 이 글로벌 흐름과는 조금 다른 길을 현재 걷고 있다라고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전에 대한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일단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원전 짓는데 비용도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재생에너지로 좀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건 이제 국내 모멘텀이고 해외 쪽으로 좀 더 떨어뜨려서 본다면 원래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로 SMR이 거론이 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SMR도 사실상 짓는데 한 3년 정도
정도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나온 리포트가 효과를 좀 발휘를 했죠. SMR 멀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SOFC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불이 좀 켜져 있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SOFC 관련주들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는 사실 그 범한 퓨얼셀이 좀 움직임이 큽니다. 한 12% 움직임 나타나고 두산 퓨얼셀도 2.76% 그리고 지금 SK 이터닉스도 한 1%대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도 한번 좀 볼까요? 한선 엔지니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블룸에너지랑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블룸에너지가 주가가 높게 갈 때마다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좀 음봉으로 그림이 좀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범한 퓨얼셀은 조선이랑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강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다라는 부분,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원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봤고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포지셔닝이 좀 중요한 하루인데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양시장 지금 현물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로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단 오후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장임을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들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